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승희입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이 지역의 작가들과 또 독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록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에 동동부리무라는 7번째 시집을 내신 이소혜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어제 그래도 비가 와서 한숨 폭염이 죽었는데요. 폭염을 어떻게 지나고 계시는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모두 실감하고 계시죠? 네.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실감을 했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육체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 어떤 것인가?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삶의 태도, 식습관, 마음가짐 등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며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그 생명의 존엄성에 꽂혀서 더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정읍에서 태어나셔서 아까 사회자가 너무 소상하게 다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60년도쯤이면은 고등학교 무렵이었을 텐데 네. 이른 나이에 황토 동인으로 활동하시고 또 94년에 다시 등단하셨고요. 네. 지금도 뭐 평설, 수필, 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섭렵하고 또 쓰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집안 환경이나 본인의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학과 그때부터 그 관심과 어떤 자질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학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린이날 100일장에 콩나물 장수라는 그 동시를 써서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시인은 꽃과 나비와 새와 나무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정말로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러움 때문에 시인이 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불행하게도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32,000원을 챙기지 못해서 고등학교 1학기만 다니고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저항심,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툭 떨어지듯이 그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그런 저항심이 글을 쓰게 된 그런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 잘 풀린 케이스네요. 보통은 반항을 하면 집을 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라고 글을 쓰셨다니까 원래부터 참 멋진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 연세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는 아무튼 연배가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방면에 그 평론이면 평론, 또 좋은 시 줄여서 신문에 내는 거며 시, 수필 망라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저도 뭐 금방 따라잡는데 연세를 몇 살 차이 안 나요. 저도 선생님하고. 그런데 어쩔 때는 되게 욕심꾸러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이도 있는데 왜 꼭 이수혜가 저걸 다 하지? 이런 그래서 그런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소외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학교 학생 때부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그런 가정 생활에서 비롯된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까지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긍정적으로 잘 길러진 케이스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 모든 작가들은 닿는 것마다 시선이 닿는 것마다 시상을 떠올리고 또 시를 쓰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그 작품 세계라든가 자기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어떤 것들이 좋은 작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소외되고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장미꽃보다는 보리뱅이, 또 화려한 그 꽃보다는 작은 풀, 강아지 풀 같은 거, 저기 남들이 불 찾아주지 않는 전주천에 가면은 저기 언덕에 풀이 많이 있잖아요. 풀이라고 하지 꽃이라고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고, 제가 이족보행하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삼족보행, 아니 바퀴가 굴러가야 보행을 할 수 있는 배우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하고 알아주지 않고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과 사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아무튼 바깥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다고는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 소돈에 두고 온 가방인가? 그 시집 표지가 아주 새빨개서 더 글보다 더 인상적으로 남은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는 동동구리무 하면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들은 기억이 굉장히 새록새록한데요. 지난번에는 표지가 사로잡아서 제목을 놓지 않고 있다면 이번엔 동동구리무라는 제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동구리무를 어떻게 해서 제목으로 또 선정했으며 거기에 대한 얽힌 일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동구리무 다 알죠? 네. 네. 동동은 그 북칠 때 나는 소리 의성어고요. 구리무는 일본어입니다. 크림. 그래서 동동구리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우리 어렸을 적에 전주 사람들은 남문시장 그 매곡교 다리 밑에서 그 동동구리무를 팔던 그런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요즘은 그 하나의 기억이 역사를 만든다고 하듯이 지나간 그런 시간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사춘기는 동동구리무가 꽃을 피웠던 기억으로 떠올라서 꽃을 피웠고, 이 동동구리무가 이번 시집에서 나를 피울 그런 사춘기 쪽의 그런 생각을 그런 힘을, 그런 에너지를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동동구리무를 했죠. 근데 주위에서 옛날 냄새가 난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옛날이 더 그립고 옛날 그 사람들이 더 정답고 옛날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현재만 저는 존재를 하고 저는 앞으로 미래만 있지 옛날이라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작은 풀꽃 같아서 그 옛날에 대한 그 소중함, 동동구리무와 같은 그런 기억, 그런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동동구리무를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저도 사회자가 아니면 동동구리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좀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명상이나 사람들 그런 걸 지도하는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았어요? 아빠가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좋았어요. 네, 제가 그럴 줄 알아서 여쭤봤어요. 이
선생님하고 이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선생님이 본인은 모르셨을 거예요. 나는 남자들 있는 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남자들이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냥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앉아 있는 대로 안 오시고 꼭 소재훈 선생님이 옆이거나 이렇게 다른 분들 옆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는 아빠를 좋아했구나.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작은 어렸을 때 뭐 그게 뱃속 경험이든 어렸을 때든 작은 상처가 있구나 이런 그 짐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는 모르지만 초빈이라는 시를 제가 좀 잘 감상했어요. 초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작품 경위나 과정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거기 초빈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초빈 다 아시죠? 네. 그 시를 읽어보면은 시를 읽을 시간이 없죠. 괜찮아요? 읽어도 되겠어요? 예. 네. 초빈. 이영을 덮고 잔다. 별이 부서지도록 생기질하며 밤새 우황든 소처럼 울었다. 논밭을 밟으며 고삐를 당겼다가 풀었을 때 휘어진 새는 딸랑거리며 흔들렸다. 손을 물던 아버지가 절뚝거리기 시작했을 즈음 이영이 별을 덮었다. 내장산 자락을 휘도는 소쩍새의 눈물, 붉은 단풍은 들녘을 깨우던 두 눈의 핏발 같았다. 봉구는 문드러진 지 오래. 내장 솔티숲 계곡으로 피눈물이 넘친다는 소문이 길게 이어졌다. 내장산 솔티숲에 가면 이 초빈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초빈을 봤지만 그 요즘은 잘 안 보이잖아요. 다들 화장을 하거나 다들 저기 묘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초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초빈은 나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 이 초빈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초빈은 되게 보통 장례 비용이나 묘자리 또 장례 때 그 눈비가 너무나 많이 온다거나 장례 날짜가 불길할 때 또 가족이 멀리 있어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어떠한 그런 이유를 해서 그 초빈으로 막 저기 시체를 모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초빈을 보고 만일 아니야, 이 초빈은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걱정을 하면 자식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되지 않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아프시다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내가 아프다 하면은 며느리가 달려오고 딸이 달려오고 아들이 달려오고 사위가 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부모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맞벌이에 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걔네들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지금의 애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빈을 꼭 써야 되겠구나. 이 초빈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내장산 단풍이 붉은 것은 이 초빈에 있는 그 죽은 시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서 계곡물로 흘러들어가서 단풍나무가 계곡물을 마시다가 단풍잎이 빨갛게
즐겁겠습니까? 또 내담산 단풍은 그냥 예쁜 단풍이 아니라 손쩍새가 오는 단풍입니다. 그래서 그 초빈의 그 애자남과 문학적 의미는, 초빈에 대한 문학적 의미는 애자남과 절박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은 자를 모시는 최소한의 예죠. 그냥 길에다 버리는, 요즘은 버리는 저기도 있고,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자식이 부모를 또 죽이는 그런 시대에 초빈이라는 곳에 앉혀 있는 것만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내담산에 가면 단풍이 예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내담산 어딘가에 초빈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붉은 단풍을 또 기억하고 또 나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엄숙해지고 진지해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소아에서 이렇게 대화로 가고 소순에서 대승으로 가는 관점에서 이제 점점 그런 풍경조차도 초빈조차도 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등학교 애들을 이렇게 창작 지도를 하는 친구에게서 들었는데, 안대현의 그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연탄재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주고 그걸 19구멍을 맞춰서 불을 떼고 그랬다 할 정도로 이제 세대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 선생님의 그 작품 중에서 또 그 다음 쪽에 있는 식당나무꽃, 그것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좀 짧게 짧게. 네네. 제가 식당나무 프리춤을 제가 드린 그 식당나무가 있습니다. 식당나무 꽃을 아시죠? 식당나무 꽃은 그냥 이렇게 걸음지는데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나 척박한데, 무덤가에, 그리고 산에 들어가면 길가에, 그런 데서 피는 식당나무입니다. 굉장히 저항력이 강하다 보니까 살고 싶은 그 존재감이 아주 강한 나무가 식당나무이고요. 전라도고 경상도 일부에서만 이 식당나무가 핍니다. 근데 저는 그 식당나무를 보고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 제 배우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끌고 가는 저 휠체어에는 분명히 식당나무가 살아있을 거야. 살 거야. 식당나무가 살듯이 살아가듯이 저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살아갈 거야, 살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식당나무꽃, 휠체어 바퀴살에 식당나무꽃이 핀다. 7월 태풍이 산행의 목덜미를 잡아당긴다. 링거에 매달린 숨소리는 붉은 여우처럼 신음한다. 소름 끼치는 생의 메아리 흰꽃은 간만 앓고 방사선 시술실에서 아슬아슬하게 핀 공포다. 휠체어 바퀴를 눈으로 굴리는 풍차에 돌진하는 미치광이가 오르막길 담장 아래 나무를 허기져 훔쳐본다. 함성처럼 추락하는 비탈을 기어오르는 휠체어를 잡아당기는 꽃. 물고기처럼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꼬리 지를 너미가 물살을 찢는다. 겨드랑이에 바퀴살이 끼었다. 7월 바람이 생을 끌고 빙여의 외로움에 정착한다. 수치심을 자극하면 감정이 만발하는 식당나무. 바퀴가 바람을 찢어 막다른 골목에 풀어놓는다. 눈물처럼 피어나는 꽃 미간을 찌푸린다. 휠체어 바퀴를 눈으로 굴린다는 것은
휠체어 바퀴를 타고 있는 사람은 휠체어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휠체어의 바퀴를 눈으로 굴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그 마지막 면에 가서 풀어놓는다. 바퀴가 바람을 찢어 막다른 골목에 풀어놓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외로운 공간이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서 흥청흥청 뭐 돼지고기 냄새나고 뭐 고등어 굽고 하는 그런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그런 골목,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눈물처럼 피어나는 꽃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삶의 고통 속에서 억눌리다가 흐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나무꽃은 문학적인 의미로는 치유와 보호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죠. 치유와 보호의 상징은 이 식당나무꽃은 약용식물이에요. 뿌리나 그 껍질로 그 염증을 낳는 그런 식물이고요. 은둔함과 소박함, 산속 아무 데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의 흐름과 순응, 아주 강인한 이런 생명력이 척박한 환경에 수용하면서도 꿋꿋한 그 삶의 태도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용기를 얻고 무엇인가를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가. 그 지역의 그 토착성이 있어서 아무 데서나 피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땅과 경상도의 그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식당나무 꽃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당나무 꽃이라는 시를 창작했습니다. 송현수 그 뒤에 평론가의 말씀에서도 엿봤습니다만 정말 그 절망이나 이런 상처나 아픔을 전부 다 희망이고 밝은 쪽으로 승화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말 저도 이런 자리에 앉으면 각본대로 하지를 않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성으로 이미 시도 2편이나 들었고 까랑까랑한 음성이 앞으로도 몇십 년은 이 전라북도는 물론 국제적인 그런 작품으로 희저어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시를 쓰면서 같은 작가로서 항상 이렇게 그 고민이 있는데요. 갈등이 있고 우매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요즘 시가 선생님 시도 이제 좀 훑어보면 그렇게 예전처럼 시적 형상화에 그치지 않고 많은 시인들이 또는 신춘문예 시라든가 역겹을 두르고 그 또 겹이 통일성이 없어서 너무 애매하고 난해하고 몇 번의 일과에 겨우 해석이 되는 그런 시도 많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그런 갈등이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투의 그런 나의 세계를 고집하며 꿋꿋이 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시에는 그 풀꽃, 보잘것없는 꽃에 대해서 참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은 읽고 싶은 그런 제목이 아니라 하찮은 제목 가지고 무슨 시가 나와? 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실은 저 시집이 4월에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시집을 보고 마지막으로라도 보는 사람이 봐야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내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데 다행히도 5월달에 출판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게 굉장히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요. 제 시는 모두가 체험입니다. 강아지 풀을 보고도 체험을
하는 겁니다. 또 호랑가시나무 같은 거, 그 변산 쪽으로 가면 또 많이 호랑가시나무가 있죠. 다 가서 체험을 하고 만져보고 찔러도 보고 하는 그런 체험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시가 아닌가, 시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시집 전반에 걸쳐서 아까 식당나무, 사슬이나무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살아서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문단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작가로서 참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들려주시고. 제가 문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요즘은 좀 활동을 안 하지만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시는 꾸며낸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언어를 선택해서 엮어나가는 게 참으로 좋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타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죠. 내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서 그분들의 그 심정, 감수성에 내가 동요돼가지고 시를 엮어야 되고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말하지 말고 무겁게 다듬는 태도, 즉 언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미사억으로 신춘문예를 우리가 보면은 공감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미사억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언어를 엮어서 표현을 한다면 저 멀리 있는, 가까운 신호등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신호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집이 되고 시가 됩니다. 그리고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상상력과 자유로운 정신이 중요하고, 시를 읽으면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시인을 보는 거예요. 그 시인은 시인의 얼굴이 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충실하고 그러면 시도 아름다운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이런 테마로 글을 쓰고 싶다 하는 어떤 주제나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다음에 시를 쓴다면 벌써 지금부터 메모를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러브버그 멋있죠? 그 곤충에 대해서 들어봤죠? 네,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거 제가 메모를 이제 다음에 꼭 제가 써야 되겠다. 근데 러브버그가 왜 한국까지 왔을까? 중앙 아메리카나 북미 플로리다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곤충이 우리나라에서 3, 4일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 곤충은 짝짓 지으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 마리가 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짝지으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왜 이 곤충이 내 눈에 들었고 내 생각을 점령하고 있을까? 기후변화 때문에 오고요. 그렇죠. 새가 그걸 좋아한대요. 이제 예. 새가 맛을 알아갖고 그 너브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나에게라는 건 우주,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시를 써야 되고, 우리 시인은 넋두리만 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되는 그런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로 우리가 엮어나간다면 그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깨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아주 환경이 심각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지구를 지키는 자는 지구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거를 되게 믿고 있어요. 신앙처럼. 그래서 저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세제도 줄여 쓰고 거의 안 쓰고 물로만 빨래도 해보고 그렇게 한 지가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그런 좋은 환경 시집이 나올 듯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 작은 북콘서트 이소혜 시인을 모시고 진행한 이 행사는 이것으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